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직 돈과 첨단 기술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었던 한 젊은 CEO의 몰락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오만함이 결국 그가 발붙이고 선 땅 전체를 단 하나의 전화통화로 무너뜨리는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주인공은 30대 초반의 IT 천재 강백현 시 대표입니다. 그는 K-FASTTech이라는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설립하여 한국 유통산업의 판도를 뒤집고 3년 만에 수조 원 규모의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낸 신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의 이탈리아 맞춤 정장과 한정판 명품 시계는 그의 젊은 성공을 대변했고, 그는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서울발 뉴욕행 퍼스트 클래스 공간의 왕이라고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 좌석에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박미선 여사입니다. 수십 년 된 전통 직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최신 태블릿 대신 낡은 종이책을 펼쳐둔 차에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강 대표의 눈에는 박 여사님은 그저 과거의 상징, 즉 존재 가치가 없는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풍스러운 존재감을 노골적으로 경멸했습니다. 강 대표는 승무원에게 차가운 샴페인을 주문하며 마치 이 모든 호화로움이 그의 당연한 권리지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발을 뻗어 박 여사님의 좌석 쪽 팔걸이와 칸막이 공간에 걸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내가 성공의 스파이스로 써도 되는 그저 구식 가구 같은 존재다. 이 비행은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인생 최악의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고요함만이 지배하는 밤하늘 위의 특권 공간. 서울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A380 항공기의 퍼스트 클래스 전용 구역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또 하나의 왕국 같았다. 부드러운 양목 카펫과 은은한 간접 조명, 푹신한 개인 스위트 좌석은 이곳에 앉은 이들의 계급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이곳의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낸 계산된 침묵이었다. 그 공간의 중심에 강백현 대표가 깊숙이 기대앉아 있었다. 32세. 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한 성공의 아우라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다크 네이비 수트는 완벽하게 그의 체형을 감쌌고, 손목에는 100만 달러를 호가하는 스위스 한정판 시계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IT 업계에서 유니콘 킬러라 불렸다. 3년 전 그는 K-FASTTech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플랫폼을 설립했다. 기존의 복잡하고 느린 유통 구조를 파괴하고 극도의 효율과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를 무기로 한국 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의 회사는 불과 3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열광시켰다. 강백현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오직 실력과 도노의 힘 덕분이라고 믿었다. 그의 성공 철학은 단순했다. 속도가 느린 것은 죄악이다. 전통과 명분은 변화에 저항하는 자들의 핑계일 뿐이다. 그는 과거의 가치나 보이지 않는 인간적인 관계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 럭셔리한 좌석도, 지구 반대편에서 그를 기다리는 비즈니스 기회도 모두 그가 창출한 천문학적인 가치의 부산물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단순히 젊은 성공객에서 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세상을 재편하는 혁명가로서의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옆 좌석을 힐끗 보며 옅은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금 뉴욕의 대형 투자자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 협상과 미래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는 그의 시선이 닿는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불협화음처럼 느껴졌다. 그의 옆자리에는 박미선 여사치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 대표가 좌석에 앉았을 때 아주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강 대표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박 여사는 무채색의 고상한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옷차림과 자세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무형의 품격이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는 최신 스마트 기기 대신 모서리가 닳고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종이책기 들려 있었다. 그녀는 시종일관 흐트러짐 없이 등을 곧게 펴고 마치 움직이지 않는 조각상처럼 조용히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백현에게 박미선 여사는 자신이 매일같이 파괴하고 있는 구시대와의 완벽한 표본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백현의 디지털, 속도, 효율이라는 가치에 대한 무언의 반항처럼 느껴졌다. K-파스테크의 알고리즘은 그녀와 같은 구식 소비자를 제외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에게 박미선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도 의미도 없는 배경 요소에 불과했다. 이름도 직업도 영향력도 없는 그저 비행기에 우연히 탑승한 승객 아일 뿐이었다. 샴페인 한 잔 더 부탁합니다. 강 대표는 승무원에게 짧게 명령하듯 말하며 일부러 박 여사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비행기가 안정적인 순항 고도에 접어들자 강백현은 긴 한숨을 내쉬며 구두를 벗었다. 그의 발에는 이탈리아산 캐시미어 양말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는 그는 아무런 망설임이나 죄책감 없이 그 양말만 신은 발을 뻗어 박미선 여사의 좌석과 칸막이 사이 틈새치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완벽한 발 받침대였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마치 자신만을 위해 맞춤 제작된 쿠션처럼 느껴졌다. 그는 박 여사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앞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그 침묵과 무대응은 강백현의 뒤틀린 우월감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통로 건너편에 앉은 아는 사업객에 말을 걸었다. 이봐, 내 발 받침대 좀 보게. 이 비행기 꽤나 운치 있는 가구를 갖다 놨지 않나? 혹시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건가? 아하, 하하. 낮고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되돌아왔다. 강 대표는 흡족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생각만이 지배했다. 모욕은 상대가 그것을 이해하고 상처받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 노인은 반응조차 하지 않아. 마치 감정이라는 이름에 OS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인형이 같다. 강백현은 이 무반응적인 가구를 자신의 편안한 여행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눈치챘다.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민망한 듯 시선을 피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은 강백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맞서는 것은 곧 자신의 사업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과 동의어였다. 승무원들조차 못 본 척 복도를 지나쳤다. 밀실과 같은 기내 공간은 그의 오만함을 용인하는 공범들의 집합소처럼 느껴졌다. 강백현은 자신의 힘이 세계 어디에서든 통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속으로 조소했다. 돈과 권력, 그것만 있다면 인간적인 품이나 배려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그는 발에 힘을 주어 박 여사의 등에 체중을 실었다. 그녀의 등이 미세하게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석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계속 창밖 어둠만을 응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박 여사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강백현 쪽으로 돌렸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손에 시선을 떨구더니 아주 조용하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굴욕도 아니었다. 체념이나 용서도 아니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흥미진진한 연극의 결말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듯한 알 수 없는 그리고 어딘가 차가운 미소였다. 강백현은 그 순간 말을 잃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 왜지? 이 노인이 왜 이런 상황에서 웃는 거지? 그의 완벽하게 구축된 우월감의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미소의 진짜 의미를 알 턱이 없었다. 박미선 여사의 불가해한 미소는 강백현의 마음에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파동을 일으켰다. 마치 완벽하게 연마된 유리 표면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 생긴 듯한 불쾌감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즉시 떨쳐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나이 든 사람일 뿐이야. 우연히 이상한 표정을 지었을 뿐이겠지.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다시 왕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는 손목의 시계를 확인한 뒤 이 상황을 자신의 성공서사의 양념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소한 모욕을 통해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일부러 쓴 목소리를 키워 주변의 동승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근처에 앉은 비즈니스맨 지인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김 이사. 이 비행기 서비스가 꽤나 훌륭하네. 인테리어 가구 배치 센스가 남달라. 특히 이 발받침대 말이야. 그는 덧붙여 아마 한국의 전통적인 장인 정신이 들어간 구식 고급 가구. 겠지.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아. 정말 나만을 위해 준비된 쿠션 같잖아. 강백현의 말에는 박미선 여사를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격화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김 이사의 낮은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강백현은 만족감의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모욕은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하고 상처 입을 때 완성되지만 박 여사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강 대표를 더욱 희롱하고 싶게 만들었다. 마치 감정이라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마네킹 같았다. 그는 이 무반응적인 가구를 편안한 여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소품례우로 활용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웅성거리는 이도 있었고 민망함에 눈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백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시가총액의 히마트를 알고 있었다. 그에게 대항하는 것은 자신의 사업 생태계에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와 같았다. 심지어 승무원들조차 못 본 척 복도를 지나쳤다. 밀폐된 기내 공간은 그의 오만함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공범들의 집합소로 변질되어 있었다. 강백현이 자신의 힘이 한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됨을 재확인하며 흡족해하던 바로 그때였다. 한 승무원이 굳은 결심을 한 듯 그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녀의 가슴에는 치프퍼서, 치프펄서, 배지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강 대표의 권위를 자극하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하며 최대한 온화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발 위치는 조금... 강백현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마치 먹이를 발견한 파충류처럼 차갑게 빛났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압력이 실려 있었다. 아, 아닙니다.
다만 다른 승객분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어서요. 승무원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백현은 콧방귀를 뀌었다. 불편? 내가 편안하게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불편을 준다는 겁니까?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네 항공사 주식을 내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습니까? 그의 말은 조용한 비수처럼 승무원의 직업의식과 자존심을 찔러댔다. 그녀는 얼굴이 새파래졌고 입술을 깨물었다. 주변 승객들은 못 들은 척 숨을 죽이며 이 일방적인 상황을 지켜봤다.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이 기내라는 공간에서 강백현의 재력이 곧 법이었다. 대단히 신뢰했습니다. 치프 퍼서는 깊이 허리를 숙인 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강백현은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뱉었다. 보았나?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돈과 힘이 전부지. 그는 의기양양하게 옆자리에 박 여사를 힐끗 보았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아까부터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지금 벌어진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 양 그저 고요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기도를 올리는 것 같기도 했고 깊은 잠에 빠진 것 같기도 했으며 혹은 그저 무언가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 무심한 태도가 다시 한번 강백현의 마음을 기묘하게 뒤흔들었다. 그의 승리는 그녀의 침묵 앞에서 불완전한 것도로 느껴졌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가치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고요함은 그에게 그 어떤 욕설보다도 더 큰 모욕으로 다가왔다. 짜증과 분노가 그의 내면에서 치솟았다. 그는 이 고요함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다. 이봐요. 강백현은 참지 못하고 박 여사에게 말을 걸었다.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을 겁니까? 뭔가 말이라도 해보시죠. 낡은 가구씨. 그의 도발적인 말에 마침내 박 여사가 반응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이 비행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강백현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박 여사의 눈빛은 고요한 호수 표면 같았다. 분노도 슬픔도 공포도 없었다. 그저 거기 있는 사실만을 비추는 거울처럼 강백현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지나치게 고요한 눈빛의 강백현은 잠시 주춤했다. 그는 상대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 떨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이 무감정한 시선벌은 그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마치 인간이 아닌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 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 눈빛은 또 뭐야? 강백현은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고 더 결정적인 방법으로 이 노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싶은 검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래, 저 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할 체면이라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겠다. 그는 다시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강백현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손에 들었다. 아까 그 박미선 여사의 싸늘한 무감정 시선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긁힌 상처를 남겼다. 그는 자신의 존재와 권력을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만 했다. 단순히 치프 퍼서를 굴복시키거나 조용히 발을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는 박 여사의 품위 놔 체면지라는 그녀가 소중히 여길 만한 모든 것을 디지털 시대의 조롱거리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래, 저
구식가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체면을 짓밟아주자. 강백현은 재빨리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 그는 좌석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자신의 고급 캐시미어 양말을 신은 발이 박미선 여사의 좌석 칸막이에 걸쳐져 있는 모습과 고개를 숙이고 있는 듯한 그녀의 옆모습이 함께 화면에 잡히도록 교묘하게 구도를 잡았다. 그의 발은 권력을, 그녀의 모습은 무력함을 상징하는 구도였다. 그는 셔터를 눌렀다. 사진을 확인하자 그것은 강백현이 원했던 그대로의 구도였다. 오만한 젊은 성공가와 무력한 노인이라는 대비가 극명하게 드러난 그의 힘을 과시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사진이었다. 강백현은 곧바로 이 사진을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했다. 캡션은 교활하고 냉소적이었다. SNS 캡션 내용 한국어. 오늘 퍼스트 클래스는 완벽 그 자체. 옆자리에 새로운 컨셉의 한국 전통발 받침대까지 덤으로 득템했네요.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지만 클래스가 다른 편안함은 인정합니다. 성공자의 특권 사바 K 파스텍 시즈 22 올드 이코노미 달티에 옐릭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강백현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짜증은 끈적끈적한 쾌감으로 바뀌었다. 이제 끝났다. 이 노인은 더 이상 단순한 침묵하는 노인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야기하는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의 수백만 팔로워들이 이 게시물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 터져나올 폭발적인 반응들을 상상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었다. 예상대로 게시물은 순식간에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역시 강 대표님 유머 감각 클래스가 다릅니다. 저런 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여유죠. 속 시원합니다. 구시대 유물은 저렇게 활용해야죠. 창의적이십니다. 그의 신자들은 그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성공자의 대범함으로 칭송하며 재미있어 했다. 댓글창은 강백현의 오만함을 긍정하는 찬양 일색의 말들로 가득 채워졌다. 강백현은 그 하나하나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의 이르조올 디지털 영향력의 거대함에 다시 한번 도취되었다. 그는 이제 이 기내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상의 왕이기도 했다. 박 여사는 그가 사진을 찍은 사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눈을 감고 침묵의 세계로 돌아가 있었다. 그 모습은 강백현에게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강백현이 모르는 사이에 상황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그의 게시물은 일부 팔로워들에게 불쾌한 콘텐츠로 신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이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찍어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차별에 대해 신랄한 논조로 알려진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인권 전문 기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냈다. 그 기자는 스크린샷과 캡션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강백현 이라는 인물이 K-파스테크의 CEO임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한 분노를 담아 그 스크린샷을 자신의 계정에 인용하고 이렇게 트윗했다. 인권기자 트윗 내용. 이것이 진정 성공자의 특권입니까? 힘을 가진 인간이 그 힘을 나약한 이들에 대한 모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 우리 사회는 이것을 용인해야 합니까?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외칩니다. 이 하나의 트윗이 방가쇠를 당겼다. 그 기자의 영향력은 막대했다. 그의 글은 강백현의 추종자들이 갇혀있던 폐쇄적인 커뮤니티의 벽을 손쉽게 깨부수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강백현 아주오맘 아우틴 강백현 아트앤 퇴출
이라는 해시태그가 들불처럼 번져나가 트렌드 상위권으로 치솟았다. 오직 샴페인 기운과 우월감에 젖어있던 강백현은 자신의 발밑에서 자신을 태워버릴 만큼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스마트폰이 이상하리만큼 격렬한 진동을 시작했다. 알림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처음에는 늘 그렇듯이 칭찬 댓글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화면에 표시되는 미리 보기에는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최악의 인간이다. 부끄러움을 알라. 당신 회사 제품은 다신 쓰지 않겠다. 인종차별주의자. 해당 행위가 품위가 없는 행동으로 해석됨. 오만함의 극치. 당장 사과해라. 이게 뭐야? 강백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추종자들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계정들로부터 쏟아지는 증오로 가득 찬 말들의 홍수. 그것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쏟아져 들어온 더러운 오물 같았다. 챗. 그는 뱉어내듯 중얼거렸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늘 질투와 비판이 따르는 법이지. 일종의 유명세 같은 것이다. 그는 알림을 끄고 이 소음을 무시하려 애썼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태그한 게시물, 그의 회사 공식 계정을 언급하는 멘션들, 비난의 파도는 그의 개인 SNS 담을 넘어 그의 비즈니스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불규칙한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끼며 SNS를 열었다. 강백균 아웃한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글로벌 트렌드 최상단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의 사진이 모욕적인 민비메어로 가공되어 무한히 확산되고 있었다. 그의 게시물에서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벌어진 비정상적인 속도의 대형 이슈였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기름을 붓고 있어. 젠장. 강백현은 낮은 목소리로 육두문자를 내뱉었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 따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쌓아 올린 브랜드와 명성에 대한 이전 좀 명백하고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그는 즉시 회사 홍보팀에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시야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옆 좌석의 박미선 여사였다. 그녀는 이 모든 소란에 원흉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그저 고요했다. 그녀는 감고 있던 눈을 천천히 떴다. 그리고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 손가락의 움직임은 망설임이 없었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통화 기록에서 특정 이름을 탭하고 스마트폰을 조용히 귀에 댔다. 강백현은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거지? 기내의 미세한 소음 속에서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놀라울 만큼 또렷하게 강백현의 귀에 꽂혔다. 이 부사장님, 접니다. 그 목소리는 온화하고 정중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전화 너머 상대방이 숨을 들이마시는 기색이 느껴지는 듯했다. 박 여사는 강백현 쪽은 힐끗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을 이어나갔다. 뉴욕은 밤입니다. 네,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가 아닌 이 눈으로 말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백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 각을 완성시켜 나갔다. 화면 너머가 아닌 이 눈으로 설마 이 모든 일이... 강백현의 사고가 공포로 마비되려던 그 순간
박 여사는 마치 마지막 확인을 하듯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는 이 비행에, 아니 강백현 대표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반가수의 인의가 되었다. 접니다. 요청했던 건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그 한마디를 구한 뒤 그녀는 조용히 통화를 종료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다시 눈을 감았다. 기내에는 엔진 소리와 공조기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백현의 세계에서는 지금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지진의 진동이 확실하게 울리고 있었다. 박미선 여사가 다시 고요함을 되찾자 강백현 주변의 세계도 일시적으로 원래의 침묵을 회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의 통화를 필사적으로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했다. 아니야. 누구지 저 사람은? 이건 그냥 연극이야. 저 노인이 나를 협박하려는 심리전일 뿐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그래, 이건 심리전이야. 내가 여기서 동요하면 상대방의 의도대로 되는 거다. 강백현은 일부러 큰 숨을 내쉬며 억지로 긴장을 풀려는 듯 시트에 깊숙이 기대앉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러나 그의 심장은 마치 경고음을 울리듯 불규칙한 리듬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목은 바싹 말랐고 애써 평온함을 가장할수록 손끝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이 호화로운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이제 그에게 마치 쇠로 만든 관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강하게 진동했다. 이번에는 SNS 알림이 아니었다. 그의 회사 최고 재무책임자 CF인 데이비드 최책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다. 알림 배너에 표시된 짧은 한 문장을 보자 강백현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CF 데이비드 최 메시지. 백현, 주가가 이상해. 시장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매도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 최는 항상 냉철하고 침착한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이상하다, 전례 없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상황이 결코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강백현은 아직 자신의 오만한 자존심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허세 가득한 답장을 쳤다. 침착해, 데이비드. 그냥 어디 헤지펀드가 알고리즘 거래로 걸고 넘어진 것일 뿐이야. 늘 있는 일이야. 곧 바이백 알이 들어와서 원상 복구될 거야.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그의 불길한 예감은 쓰나미처럼 커져갔다. 늘 있는 일이라고? 아니, 달라.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마치 발밑의 땅이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끝을 알 수 없는 공포.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강백현은 결심한 듯 금융정보 앱을 열었다. 손가락이 꼬일 듯한 것을 억누르며 자신의 회사 티커 심볼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몇 초간의 로딩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것을 본 강백현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곳에는 그래프가 있었다. 그의 회사의 눈부신 성공을 상징하던 주가 차트. 하지만 그 선은 우상향의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절벽에서 내던져진 것처럼 거의 수직에 가까운 각도로 새빨간 선틀 그리며 추락하고 있었다. 프리마켓 거래만으로 이미 주가는 10% 이상 폭락해 있었다. 그의 회사 시가총액에서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라졌음을 그 빨간 선은 냉혹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일시적 거래 정지 가능성이라는 차가운 경고문이 깜빡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이것은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 수준의 소음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에 가해진 최초이자 치명적인 균열이었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창 안에 그의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지옥도가 선명하게 투영되고 있었다. 그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옆자리에서는 모든 소동의 원흉일 박 여사가 평화로운 잠꼬대라도 하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고요함이 강백현에게는 악마의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주가 폭락이라는 악몽 같은 광경에서 강백현은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나 잠갔다가 다시 켰다. 그러나 몇 번을 반복해도 그곳에 비치는 절망적인 빨간 선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현실이다. 그의 뇌는 그 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시스템 오류야. 뭔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다면 설명이 안 돼. 그때 스마트폰의 알림음이 마치 그의 마음을 재촉하듯 연이어 울려 퍼졌다. 이메일 수신을 알리는 알림이었다. 발신인의 이름을 본 강백현의 등골에는 더욱 차가운 땀이 흘렀다. 유럽의 통신 거대 기업 텔레콤 글로벌,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제조사 너칩 코퍼레이션, 차세대 에너지 개발 파트너 퓨처 다이나믹스 치동, 모두 그의 회사의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기업들로부터 온 이메일이었다. 왜 이 시간에 일제히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며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이메일을 열었다. 텔레콤 글로벌 부사장으로부터 온 정중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강백현 CEO님, 현재 귀사를 둘러싼 여러 보도를 고려하여 당사는 공동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계약 내용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곧 법무팀에서 공식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토, 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인터넷상의 루머 수준의 이야기 아닌가? 혼란스러움 속에서 그는 다음 이메일을 열었다. 너칩 코퍼레이션에서 온 것이었다. 내용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귀사 CEO의 개인적인 행동은 당사가 공유하는 기업 윤리와 상충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칩 공급 계약에 대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 중단. 그 한마디는 그의 회사의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선고였다. 패닉이 그의 사고 능력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다. 그는 남은 이메일들도 차례로 열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두 같았다. 정형화된 재검토, 프로젝트 보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마치 사전에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이루어진 배신이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강백현은 소리 없는 외침을 토해냈다. SNS의 논란만으로 이토록 거대한 기업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제히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다. 거기에는 분명 또 다른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이것은 대규모 정보 테러야. 누군가 가짜 정보를 흘려 우리 파트너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거야. 그는 즉시 CFO 데이비드와 각 부문 책임자들에게 다급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파트너 기업에 연락해. 이건 오해라고 설명해.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이쪽도 정보가 뒤섞여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그의 초조함만을 부추기는 무기력한 답변들 뿐이었다.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인 그가 필사적으로 키를 잡으려 하지만 기도 엔진도 통신기도 모든 것이 동시에 고장나버린 것 같았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도대체 왜? 그의 머릿속은 답 없는 의문들로 가득 차 폭발할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모든 혼란을 뚫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그의 경력 초기, 아직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를 믿고 지지하며 키워준 실리콘 밸리의 거물 투자자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는 강백현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이자 마지막 정신적 지주였다. 강백현은 그분이라면 분명 도와주실 거야. 이 어려움을 수습해 주실 거야 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메시지를 열었다. 그러나 그곳에 적혀 있던 것은 구원의 말이 아니었다. 거물 투자자 메시지. 강 대표,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은인에게서 온 단 한 줄의 메시지. 그것은 수백 통의 비난 이메일보다, 수십 %의 주가 폭락보다 강백현의 심장을 더욱 깊고 날카롭게 찔렀다. 마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믿었던 밧줄이 눈앞에서 조용히 끊어져 버린 것 같았다.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스마트폰을 쥔 손이 무릎 위로 힘없이 툭 떨어졌다. 그의 주변에서 세상이 붕괴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공격이야. 강백현의 입술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래, 이것은 사고 따위가 아니다. SNS 논란이 우연히 경제적 패닉을 초래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완벽한 공격이었다. 주가 폭락, 파트너 기업들의 일제 배신, 그리고 은인의 외면. 너무나도 노련하고 치밀했다. 마치 한 명의 천재적인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모든 사건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연동되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토록 증오하는 거지?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자신이 짓밟고 올라섰던 자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고소했던 스타트업 창업자? 아니, 그에게는 이런 자금력이 없다. 그의 등장으로 시장을 빼앗긴 구태의연한 경쟁사 CEO. 아니, 그 노인은 이런 교묘한 디지털 전략을 구사할 지능이 없다. 그가 냉정하게 내쳤던 전 공동 창업자. 아니, 그는 지금 다른 회사에서 만족하고 있을 터였다. 강백현은 자신의 적이 될 만한 모든 인간을 리스트업하고 하나씩 지워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가 알기로는 이토록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 사실이 그를 새로운 공포로 밀어넣었다. 적은 그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 만져지지 않는다. 하지만 확실히 존재하며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농담하지 마. 그는 스스로에게 타이르듯 중얼거렸다. 분노가 공포를 압도하려 했다. 고작 농담 아닌가? 저 노인 한 명을 잠깐 놀린 것뿐이라고. 그걸로 뭘? 회사를 무너뜨릴 죄인가? 이건 비정상이야. 미친 짓이라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필사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 잘못한 것은 자신이 아니다.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며 그를 사회적으로 말살하려는 이 보이지 않는 적. 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분이었는지 아니면 몇십 분이었는지 시간의 감각마저 마비되어 버린 듯했다. 강백현은 주가 폭락이라는 악몽 같은 광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습관처럼 반복해서 껐다 켰다. 그러나 몇 번을 반복해도 그곳에 비치는 절망적인 붉은 선은 변함이 없었다. 이것은 현실이다. 그의 뇌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시스템 오류나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금 조용히 빛을 발했다. 최고 재무책임자 CFO 데이비드 최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였다. 그는 더 이상의 나쁜 소식에는 진저리가 났지만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CFO 데이비드 최 메시지. 백현, 이상한 점 하나를 알아냈어. 우리 회사 신용 정보를 비정상적인 빈도로 조회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 뭔가 단서가 될지도 몰라. 영원그룹. 강백현은 그 이름을 본 순간 고개를 갸웃거렸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의 비즈니스와는 전혀 접점이 없는 이종 산업의 조직이었기 때문이었다. 영원그룹, 아크리런츠탐. 강백현은 갈라진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다. 영원그룹, 한국의 거대한 복합기업 집단. 주로 중공업, 물류, 그리고 오랜 전통 산업을 산하에 둔 이른바 올드 이코노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최신 IT 기업인 자신의 K-파스트테크과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영역이었다. 왜? 저런 곳에서 왜?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는 듯 스마트폰 브라우저를 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곧바로 기업의 공식 웹사이트와 함께 수많은 뉴스 기사들이 화면에 떴다. 그는 그중 하나, 기업 임원 소개 페이지를 무의식적으로 탭했다. 대표이사 회장, 최고 경영자, 그리고 명예회장. 그 직함 옆에 표시된 얼굴 사진을 본 순간 강백현의 심장은 완전히 멈췄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시야가 일그러지고 귓속에서는 삐 하는 금소금이 울려 퍼졌다. 사진 속에 비친 것은 온화하게 미소 짓는 한 노부인이었다. 착각할 리 없었다. 몇 시간 동안 그의 옆자리에서 그의 오만함을 견디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바로 그 노부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 새겨진 이름이 그의 눈 속에서 마치 낙인처럼 타들어갔다. 박미선 여사, 짝제이라, 박미선, 영원그룹, 박미선, 박미선 여사, 우연?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산산조각 나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이 부사장님, 접니다. 요청했던 건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주가 폭락, 파트너 기업들의 일제 배신, 추적 불가능한 사이버 공격. 그 모든 것이 이 작고 조용한 노부인의 단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여행객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코 구식가구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백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힘의 정의를 근본부터 뒤집는 존재였다. 그가 사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와는 전혀 다른 오래되었지만 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자였다. 강백현은 천천히 마치 녹슨 양철 인형처럼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박 여사는 어느새 눈을 떴고 조용히 문고판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은 너무나 온화해서 마치 성모 마리아 같았다. 그러나 지금의 강백현에게 그 모습은 자신의 인생을 도륙하고 사형을 선고한 냉혹한 여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상대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저어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했다. 박미선 여사, 그 이름이 가진 진짜 의미를 깨달은 순간 강백현의 세계는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성공의 법칙, 즉 돈과 디지털 기술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그의 신념은 눈앞의 노부인이 풍기는 고요한 존재감 앞에서 마치 모래성처럼 부서지고 무의미한 것이었다. 모든 점과 선이 하나의 붉은 실로 연결되었다. 박 여사의 단 한 통의 전화. 그것은 영원그룹 안
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내려진 조용한 명령이었다. 그녀가 이 부사장이라고 불렀던 인물은 아마도 그녀의 대리인이자 이 거대 제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최고 집행부의 수장일 터였다. 그들이 움직이면 전 세계의 금융기관과 대기업들은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 영원그룹이 가진 이 보이지 않는 신용 네트워크와 영향력은 강백현이 SNS에서 끌어모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 따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본질적인 힘이었다. 파트너 기업들의 일제 배신도, 사이버 공격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그들은 강백현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분개하여 계약을 끊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박미선 여사라는 존재를 적으로 돌리는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즉시 강백현을 잘라낸 것반이었다. 그것은 비즈니스 판단이었고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다. 강백현은 공포로 인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혈액이 역류하여 머리만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길을 잃었고 그 거미줄의 주인이 바로 옆에서 조용히 먹잇감이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모욕할 것도 SNS에 공개적으로 조롱할 것도 모두 예측안했으며 그 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냉혹하게 그를 사회적으로 말살할 준비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무력함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강작가 먹잇감에게 보여주는 냉철한 여윤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먼지 한 톨 남아있지 않았다. 남아있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와 눈앞에 앉아있는 인간의 형상을 한 신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떨리는 입술을 필사적으로 움직여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그것은 간청도 사죄도 아닌 그저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지막 외침이었다. 당신이었습니까? 그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작고 초라했다. 박 여사는 그 말에 천천히 책에서 얼굴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강백현의 눈이 아닌 그의 어깨 너머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향하고 있는 듯했다. 그 표정은 아까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온화하고 고요하며 감정의 기복이 전혀 읽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이상하다는 듯 작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언가 착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 목소리는 비단처럼 매끄럽고 정중했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절대적인 거절은 어떤 욕설보다도 강백현의 심장을 깊이 찢어 놓았다. 그녀는 그와 같은 무대에 서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를, 그가 저지른 죄를, 그리고 그의 파멸조차도 자신과는 무관계한 일로 완전히 잘라내고 있었다. 이 이상의 굴욕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할 가치조차 없는 길가의 돌멩이 이하의 존재인 것이다. 강백현은 그 순간 완전히 마음이 꺾였다. 그의 세계는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다. 박 여사의 그 한마디는 강백현에게 마지막 일격이 되었다. 그가 서 있었던 무대는 발밑에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고 그는 관객도 없는 어두운 나락 속으로 홀로 떨어졌다.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변명할 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강백현이 무너져 내린 그 순간 기내의 다른 승객들 사이에서도 이변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대다수 승객들이 이용하는 기내 와이파이를 통해 강백현의 SNS에서 벌인 비도덕적인 행위와 그에 뒤따른 그의 회사주가 폭락, 그리고 파트너 기업들의 일제 배신 소식이 속보로 빠르게 전해졌다.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승객들은 곳곳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를 두려워하고 멀리서 바라보던 시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혐오와 차가운 조소였다. 그가 처음에 박 여사를 모욕했을 때 못 본 척했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안전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하고는 마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처럼 몰락한 성공가를 관찰했다. 이 퍼스트 클래스라는 한정된 공간은 어느새 피고인 강백현, 단 한 사람을 위한 기내 공개 법정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군. 그는 유죄야. 자업자득이지.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힘이 있다고 해서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건 아니지. 이제 아무도 그에게 들릴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속삭임들은 마치 수많은 작은 바늘처럼 강백현의 심장을 찔러댔다. 아까 그에게 용기를 내어 주의를 주려 했던 비즈니스맨은 복잡한 표정으로 강백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만족감이 아닌 오히려 연민과 치측은함 같은 빛깔이 떠올라 있었다. 마치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나 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백현은 그 모든 시선과 목소리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고개를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다.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누구의 눈도 마주칠 수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왕국은 SNS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 사람들의 주목과 찬사를 에너지 삼아 빛나던 허상의 성.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가 증오와 경멸로 바뀌자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그저 무방비한 한 인간으로서 잔해 속에 노출되어 있었다. 창피하다. 죽고 싶다. 이 비행기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으면. 그때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이자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떠올랐다. 사죄. 그래, 사죄해야 한다. 이 법정에, 아니 이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인 박미선 여사에게. 그녀에게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혹시라도 아직 뭔가가 바뀔지도 몰라. 그는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의 조각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산산이 부수었다. 그리고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어색하게 일어섰다. 그리고 박 여사의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무릎부터 무너지듯이 그 자리에 도계자, 즉 엎드려 사죄하려 했다. 카펫에 이마를 짓누르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이마가 바닥에 닿기 직전이었다. 그만두세요. 고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를 제지했다. 박 여사였다. 그녀는 책을 닫고 강백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에는 경멸도 분노도 그리고 동정조차 없었다. 단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상에 대한 조용한 주의가 있을 뿐이었다. 다른 승객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그 말은 강백현의 마지막 희망을 냉혹하게 끊어냈다. 그녀는 그의 사죄를 받아줄 의사조차 없었다. 그녀에게 강백현이 도계자를 하든 말든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저 이 공간의 품위를 흐트러뜨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했다. 강백현은 도계자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일어설 수도 없는 어정쩡한 자세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인생에서 이토록 완벽한 패배와 절대적인 굴욕을 맛본 적은 없었다. 다른 승객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그 말은 강백현의 귓가에서 마치 끝나지 않는 메아리처럼 계속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뼛속 깊이 이해했다. 그의 사죄도, 후회도, 절망도 이 노부인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저 이 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해물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힘없이 일어섰다. 좀비처럼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갔다. 영혼이 완전히 육체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다.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볼 기력도 없었다. 회사의 미래도 자신의 커리어도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저 이 악몽 같은 비행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이대로 의식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마지막 휴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멍한 시야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다시 비상등처럼 빛을 발했다. 그것은 그의 회사, 이사회로부터 온 한 통의 공식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메일 제목: CEO 해임에 관한 긴급 동의의 의결 결과에 대하여 강백현의 손가락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 이메일을 탭해서 열었다. 그곳에 쓰여 있던 것은 그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예측하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냉혹한 결말이었다. 이메일 본문 발췌. 이사회는 오늘부로 강백현 씨를 CEO직에서 해임할 것을 전원 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후임으로는 잠정적으로 EFO인 데이비드 초에 씨가 취임합니다. 이는 당사의 브랜드 가치와 주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전원 일치. 어제까지만 해도 그의 말을 신의 계시처럼 듣고 그의 비전에 열광했을 이사진들이 단 한 명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도망치는 쥐들처럼 너무나 쉽게 그를 버렸다. 아니,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회사와 자신들의 자리였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자인 강백현을 잘라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선택지였다. 그는 자신이 키운 회사에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축출된 것이다.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다. 추신, 사내 네트워크 접근 권한은 오늘부로 모두 박탈되었습니다. 강백현은 충동적으로 랩톱을 열어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하려 했다. 그러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화면에는 그저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라는 무감정한 붉은 글씨만이 표시될 뿐이었다. 끝났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왕국의 문 앞에서 영원히 쫓겨났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아무런 힘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CEO 강백현이 아니었다. 그저 실업자 강백현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된 것이다. 그는 조용히 랩톱을 닫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타버린 잿더미처럼 오직 허무함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였다. 기내의 잔잔한 차인벨 소리와 함께 승무원의 밝은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손님 여러분, 오랜 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항공기는 잠시 후 서울 인천 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좌석 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같았다면 여행의 끝을 알리는 안도의 방송이었을 그 목소리가 지금의 강백현에게는 마치 사형 집행관이 구하는 마지막 심판의 말처럼 들렸다. 서울, 그가 새로운 시장으로 정복하려 했던 그 도시가 지금은 그의 무덤처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조용히 착륙했을 때의 미세한 충격. 그것은 강백현을 악몽과 같은 현실로 되돌리는 신호였다. 창밖에는 익숙한 한국 공항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비치는 그 풍경은 마치 색을 잃은 흑백 영화 같았다.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지고 기내에는 안도의 한숨과 짐을 내리는 소란이 퍼지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긴 여행의 끝을 기뻐하며 혹은 이제 막 시작될 한국에서의 체류에 가슴 설레며 차례차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강백현만은
마치 좌석에 꿰매어진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본래라면 공항 게이트에는 K-파스텍, 한국 지사 직원들이 그의 이름이 적힌 보드를 들고 그를 정중하게 맞이할 예정이었다. 그를 위해 최고급 호텔이 예약되었고 분 단위로 쪼개진 스케줄 속에 한국 재계 주요 인사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나라를 정복하러 온 왕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를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CEO에서 해임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지사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쯤 새로운 임시 CEO인 데이비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그저 골칫거림일 뿐이었다. 사람들이 거의 비행기에서 내리고 승무원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그는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텅 빈 퍼스트 클래스 통로를 걸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자신의 무덤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탑승교를 건너 터미널의 환한 빛 속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 그는 압도적인 고독감에 휩싸였다.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오가는 낯선 안내 표지판의 한글들. 그 모든 것이 그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는 홀로 이 고국 땅에 내던져진 것이다. 그때 그의 시야 끝에 익숙한 인형이 비쳤다. 박미선 여사였다. 그녀는 수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기내에서의 그녀와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랐다. 그녀의 주변에는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비서나 수행원처럼 보이는 몇 명의 신사들이 공손하게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마치 여왕을 대하듯 깊은 존경이 담긴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한 신사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귓속말하자 박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작은 노부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강백현은 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기내에서의 일이 꿈이었던가? 자신이 그녀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무례한 행동들이 모두 환상이었던가? 그러나 그의 심신에 새겨진 굴욕감과 상실감이 그것이 틀림없는 현실이었음을 냉혹하게 얼마나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야 강백현은 이 사태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사건, 즉 SNS의 폭발적인 논란, 주가 폭락, 파트너 기업들의 계약 중단, 심지어 군사급 보안을 뚫은 사이버 공격까지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히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박미선 여사의 단 한마디람에서 시작되었으며 너무나도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듯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SNS, 논란, 강백현이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려 사용했던 디지털 무기.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화약에 불과했다. 혼자서는 불길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제국을 태울 수는 없다. 주가 폭락. 이것은 화약에 붙은 불이 아니었다. 누군가 시장 개장 전부터 엄청난 자본화를 투입하여 조직적으로 주식을 매도했다. 일개 개인이나 소규모 헤지펀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파트너 기업들의 배신. 한국, 유럽, 아시아의 거대 기업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제히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단 통보를 내렸다. 그들은 온라인 논란 따위에 노이즈에 이토록 빠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이 두려워에 처한 것은 더 큰 힘.
즉 영혼그룹 한캐넌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였다. 강백현은 비로소 깨달았다. 박미선 여사는 그의 디지털 왕국 연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디지털 방식, 즉 SNS나 해킹 기술을 주된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경멸했던 올드 이코노미스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보이지 않는 진짜 권력줄 사용했다. 영혼그룹은 한국 경제의 뿌리였다. 그들은 수십 년간 국가기관 산업과 물류, 금융, 중공업 분야에서 절대적인 신용과 영향력을 구축해왔다. K-파스텍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해도 결국 그들의 상품은 영혼그룹의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움직여야 했고, 그들의 자금은 영혼그룹과 연관된 금융기관들을 통해 흘러야 했다. 강백현은 자신이 지구의 중력을 무시하고 공중에 성을 쌓았던 것이다. 박미선 여사의 이 부사장에게 요청했던 건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그룹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시동을 거는 마스터 키물이었다. 이 부사장이라는 인물은 영혼그룹의 현직 최고의 임원일 것이며 그녀의 요청은 곧 거부할 수 없는 여왕의 칙령이었을 것이다. 강백현이 가진 힘은 속도의 조화, 가시성기월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빠르고 공개적으로 처리했다. 반면 박 여사가 가진 힘은 아라치켈리지의 깊이 얀시체리치키와 신용 다렌시테인인이었다. 그녀의 힘은 시장과 정부, 은행에 보이지 않는 통로를 흐르는 피와 같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로 구축된 신용은 강백현의 수백만 팔로워가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트래픽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했다. K-파스테크의 힘. 젊고 화려하며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창출한다. 하지만 뿌리가 얕다. 영혼그룹의 힘. 느리고 고풍스러워 보이지만 뿌리가 깊고 경제의 근본을 지탱하는 인프라를 지배한다. 이 싸움은 새로운 기술 대 낡은 관습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껍데기 대 본질, 트렌드 대 기초 체력의 싸움이었다. 강백현은 자신이 SNS에서 저지른 경솔한 행동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파로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의 목적은 강백현을 물리적으로 해치거나 K-파스트테크를 영혼그룹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기업 사냥을 원했다면 이토록 무자비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K-파스텍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흡수했을 것이다. 박 여사의 행동은 훨씬 더 근원적이었다. 그녀는 강백현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오만한 젊은 세대에게 엄중한 교훈을 주기 원했던 것이다. 교훈 1. 인간성의 가치. 당신이 돈과 성공을 위해 짓밟은 한 노인의 품위가 당신의 수조 원짜리 제국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을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교훈 2. 권력의 본질. 눈에 보이는 기술과 돈의 흐름 뒤에는 수십 년간 지켜온 신용과 관계라는 무형의 질서가 존재하며 이것이 진짜 경제의 근간임을 증명하는 것. 파트너 기업들이 보인 즉각적인 반응도 이제 이해가 되었다. 그들은 박 여사가 복수를 한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박미선 여사가 공개적으로 한 인간을 버린다는 신호를 포착한 것이다. 이 신호는 곧 시장 전체에 대한 경고였다. 이 사람과 엮이는 것은 곧 우리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았다. 강백현의 무릎을 꿇리려 했던 도계자 시도에 대한 박 여사의 반응은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승객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이 말은 너의 개인적인 고통이나 후회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이미 너를 계산해서 제외했다. 네 존재 자체가 이 공간의 질서에 방해된다. 는 뜻이었다. 그녀에게 강백현은 이미 함이 지워진 데이터였고 그의 사죄는 무의미한 잔상에 불과했다. 강백현은 이제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힘이 단순히 재력이나 영향력을 넘어선 윤리와 신용이라는 도덕적 자본 위에 기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미선 여사가 가진 것은 강백현이 자신의 발로 짓밟았던 바로 그 샤암 품위였다. 품위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기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단지 시간과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궁극의 권력이었다. 그녀의 침묵 그리고 단 하나의 전화통화가 강백현의 화려한 디지털 제국을 뿌리째 흔들고 무너뜨렸다. 이는 새로운 시대의 왕이 오래된 시대의 여왕에게 배운 가장 값비싸고 치명적인 교훈이었다. 착륙 후 서울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에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었을 때 강백현에게 그 미세한 충격은 마치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CEO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사실,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진실, 그리고 그 허상을 무너뜨린 존재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미선 여사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더 이상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잔혹한 시련을 안겨주었다. 승무원의 안내와 함께 승객들은 짐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내에는 길었던 비행을 끝낸 안도감과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강백현만은 시트에 영원히 붙들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출구를 향해 걸어나가는 모든 승객들이 자신의 몰락을 축하하는 구경꾼처럼 보였다. 그는 애써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복도를 지나치는 승객들의 힐끗거리는 눈빛과 귓속말이 느껴졌다. 특히 아까 그에게 용기 있게 훈계하려다 좌절했던 비즈니스맨의 시선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그 눈빛은 동정심과 함께 내가 당신에게 경고했었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책을 담고 있었다. 승무원들이 최종 점검을 위해 객실을 오가기 시작했을 때 강백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터미널로 향하는 통로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그는 창밖의 익숙한 서울 하늘과 공항 건물을 보았지만 그 풍경은 현실이 아닌 자신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는 짐도 챙기지 않은 채 그의 짐은 이미 아무도 찾지 않는 짐칸에 방치되어 있었다. 탑승교를 따라 터미널 입구로 향했다. 그를 마중 나올 사람도 그의 짐을 들어줄 수행원도 없었다. 그는 이전의 CEO가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 명의 실업자 강백현일 뿐이었다. 터미널의 환한 빛과 인파 속에서 그는 압도적인 고독감에 다시 한번 사로잡혔다. 그때 그의 시야 끝에 다시 박미선 여사의 모습이 잡혔다. 그녀는 일반 승객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갖춘 4명의 수행원과 비서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권위의 장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박 여사를 향한 태도는 극진한 존경심과 복종심 그 자체였다. 그녀가 이제 막 공항에 도착한 한국 경제의 실질적인 대모님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듯했다. 강백현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자신이 기내에서 구식가구라고 조롱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이 거대한 나라 경제에
영원한 기둥같이였다는 잔혹한 진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잔해마저 부수어버리는 충동이 솟구쳤다. 그는 마지막으로 진짜 사죄를 해야 했다. 그녀에게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끔찍한 사태를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미약한 희망 때문이었다. 강백현은 곧바로 박미선 여사가 서 있는 곳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확신에 찬 CEO의 당당한 걸음이 아니라 죄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무기력한 발걸음이었다. 수행원들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강백현은 그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박 여사 바로 앞에 섰다. 그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였다. 진심으로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울음이 뒤섞여 제대로 된 문장을 이루지 못했다. 수조원의 제국을 움직이던 언변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 상태로 박 여사의 대답을 기다렸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수행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박 여사의 명령을 기다리며 정지해 있었다. 마침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료했다. 강백현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을 향한 호칭이 아닌 마치 사건의 명칭가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강백현에게 있어 사죄의 희망을 완전히 꺼뜨리는 마지막 굴욕의 선곤이었다. 여기 공공장소입니다. 추태를 부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경멸은 없었다. 다만 정해진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에 대한 지극히 사무적이고도 냉정한 거부감만이 존재했다. 그녀에게 강백현의 눈물이나 사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회사를 잃었는지 돈을 잃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이 공간의 품위 유지였다. 그녀는 그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동정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강백현은 바닥에 이마를 댄 채 몸을 굳혔다. 그의 사죄는 그녀에게 불편함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하소음으로 치부되었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패배였다. 그가 무릎을 꿇든 울부짖든 박 여사에게 그는 질서를 해치는 방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고통은 그녀의 우주에서 전혀 의미 없는 것이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박 여사는 이미 시선을 돌려 수행원에게 다음 일정을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식 속에서 강백현은 이미 종료된 일비였다. 강백현은 천천히 마치 뼈대만 남은 인형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다시 한번 박 여사에게 말을 걸 용기조차 없었다. 박 여사가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의전 차량이 대기 중인 게이트로 걸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고귀했다. 그녀가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오르고 차문이 닫히며 차가 미끄러지듯 사라지는 모든 과정을 강백현은 꼼짝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세상의 권력 구조가 뒤집히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디지털 제국은 단숨에 무너졌고 그는 지금 문자 그대로 땅에 떨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목적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성공자의 특권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취약했는지를 이 차가운 한국 땅 위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패배는 완벽했고 굴욕은 절대적이었다.
그때 박 여사의 수행원 중 한 명인 중년의 신사가 강백현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강백현을 경멸하거나 조롱하는 대신 지극히 담담하고 사무적인 표정 탓도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강백현은 이제 어떤 법적인 통보나 또 다른 굴욕적인 말을 들을까 두려워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 신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고급 가죽 카드 케이스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내 강백현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었다. 저희 박미선 회장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 신사는 깊은 고개 숙임과 함께 아무 말 없이 박 여사가 사라진 방향으로 걸어갔다. 강백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카드를 펼쳐보았다. 카드는 고급 재질로 되어 있었고 만년필로 쓰여진 듯한 힘 있고 아름다운 한글 필체가 새겨져 있었다. 카드에 적힌 글귀.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품격에 깃드는 것입니다. 그 짧은 문구를 읽는 순간 강백현의 심장에 격렬한 충격이 전해졌다. 그것은 마치 신의 계시처럼 느껴졌다. 그가 이제껏 가장 하찮게 여기고 짓밟았던 그 단어. 품격. 그 단어야말로 그가 잃어버렸고 박 여사가 굳건히 지켜왔던 모든 것의 본질이었다. 그녀는 그를 파멸시킨 것으로 복수를 완성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그에게 이 하나의 진실을 가르쳐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기내에서 그녀가 지었던 그 불가해한 미소의 의미를 이제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함과 그 끝에 기다릴 운명을 모두 내다본 깊은 초연민의 미소였을 것이다. 강백현은 그 카드를 쥔 채 공항 바닥에 주저앉았다. 허무함에 지배되던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확고한 자성의 파동과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후회나 굴욕이 아닌 더 조용하고 무거운 자기 성찰의 시작이었다. 박미선 여사가 탄 고급 세단이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강백현은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방금 전 박 여사의 수행원이 건네준 작은 카드가 떨어져 있었다. 공항의 환한 불빛 아래 그 카드의 힘있고 아름다운 필체가 무기력하게 무너진 강백현의 모습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그는 느릿하게 몸을 숙여 카드를 주워 올렸다. 손에 닿는 고급 용지의 질감이 방금 전 자신이 겪은 모든 비극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냉정하게 상기시켰다. 그는 카드를 쥔 채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함에 휩싸여 터미널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작은 스마트폰은 그의 권력 그 자체였다. 전 세계 정보를 손에 넣고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며 천문학적인 부를 창출하는 마법의 지팡이라였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회사 시스템으로부터 차단되고 옛 부하 직원들의 연락은 끊겼으며 SNS에는 자신을 향한 욕설만이 가득한 패배와 고독을 비추는 저주의 거울로 변해버렸다. 강백현은 기내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슬로우 모션 영상처럼 되짚어 보았다. 박 여사의 좌석에 발을 올릴 때의 그 뒤틀린 우월감, 그녀를 가구라고 조롱했을 때의 비열한 쾌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단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짓밟아 무릎 꿇리고 싶었던 유치하고 단편적인 욕망. 그 욕망이 그가 인생을 걸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일순간에 파괴해버렸다. 그는 난생 처음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의 무게를 변명이나 자기 정당화 없이 온몸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음모도 아니었다. 모든 것은 자신 강백현의 오만함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강백현은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다시 한번 응시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품격에 깃드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이제껏 가장 경시하고 가장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짓밟았던 그 단어. 품격. 그러나 바로 그 단어가 그가 잃어버렸고 박 여사가 굳건히 지켜왔던 모든 것의 본질이었다. 박 여사는 그를 파멸시킨 것으로 복수를 완성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돈을 빼앗거나 회사를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에게 이 하나의 진실을 가르쳐주려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기내에서 그녀가 지었던 그 알 수 없는 미소의 의미가 비로소 명확해지는 듯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 끝에 기다릴 운명을 모두 꿰뚫어 본주 후의 깊은 재반 연민과 경공가 담긴 미소였을 것이다. 박미선 여사는 강백현을 처벌함으로써 세상의 정의를 바로 쓰려 했다. 그녀가 사용한 무기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닌 시장의 질서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용과 권위를 사용하여 강백현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했다. 그의 오만함은 사회적 질서를 파괴했고 박 여사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냉정한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강백현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겪도록 만들었다. 주가 폭락, 이사진의 배신, 해임 통보. 이 모든 것은 강백현이 가장 숭배했던 가치인 돈과 성공의 잣대에 의해 그 자신이 심판받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카드는 그녀의 마지막 강입이자 단 하나의 구명줄이었다. 강백현은 자신이 그동안 품격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냉정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CEO 직함 악든 그가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그의 품격결은 그 직함을 뒷받침할 만한 기반이 되지 못했다. 직함이 사라지자 품격이 없던 그의 존재는 공허함론만이 남았다. 반면 박미선 여사는 직함이 아닌 수십 년간 쌓아온 품격과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본을 통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그녀의 힘은 외부에 과시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이미 시장과 인간관계의 깊은 곳에 뿌리내린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강백현은 이 한 장의 카드를 통해 자신이 디지털 세상에 껍데기만을 쥐고 흔들었을 뿐 진짜 세상의 근본 캐런은 노년의 박 여사가 상징하는 전통과 품위 그리고 신념에 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카드를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의 증표이자 앞으로 그가 살아갈 새로운 삶의 유일한 지침서가 될 터였다. 허무함에 지배되던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지만 확고한 자성의 파동가 일렁였다. 그것은 후회나 굴욕이 아닌 더 조용하고 무거운 자기 성찰의 시작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최소한 가장 중요한 교훈학을 얻었다.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직함이 없는 강백현으로서 품격이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길을 홀로 걸어야 했다. 강백현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기력했지만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그는 터미널을 빠져나가 서울의 복잡하고 차가운 현실 속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박미선 여사가 남긴 단 하나의 가르침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 품격에 깃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붙들어야 할 유일한 고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